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는 맨날 배고파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먹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시기를 거부하고 편식이 너무 심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 경우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유독 자꾸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밥은 다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가 고프다 하고, 또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고프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간식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에는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또 살이 그렇게 찌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음식을 먹고 내 몸이 그 음식에 적응을 하고 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기생충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유는 탄수화물 베이스의 식이에요. 그렇다면 탄수화물 베이스 식이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 시기에도 내 몸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베이스 시기를 하는데 당뇨를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이 늙어서까지 당뇨 없이 건강하게 혈당 잘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듯이 어쨌든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의 시기는 이런 자꾸 배고픔의 증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배고픔이란 혈당이 극도로 떨어지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쉽게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혈당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나? 어떤 병적인 상황도 아닌데 그런 상태로 몸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함으로써. 일단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거를 얼른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혈륜의 당은 적절한 정도가 한 80에서 120 정도가 가장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아요. 80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혈내의 당이 떨어지는 거고, 120 이상으로 가기 시작하면 너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 설탕물이 끈적끈적해지면 아무래도 이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혈액 내선 혈액이 수도관에 물 흐르듯이 콸콸콸 흘러줘야 우리 순환이 되는 거고, 영양소나 아니면 산소나 이런 것들이 각 조직에 전달이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끈적해지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은 혈륜의 혈당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혈당을 낮출 수 있게 인슐린이 내 몸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때 늘 일정한 정도의 이런 혈당이 만들어지게끔 일정한 양과 일정한 혈당만큼을 섭취하진 않죠. 늘 다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굉장히 고혈당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혈당이 그래도 좀 괜찮기도 하고, 이렇게 먹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 내 몸에서는 인슐린을 어떻게 배출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인슐린이 많이 방출이 돼야 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은 인슐린을 빡 이렇게 높여서 방출하는데 해야겠구나 하는 전략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의 스파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빡 이렇게 방출을 시키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얼마 먹지도 않았어. 혈당이 그렇게 고혈당 음식을 먹지도 않았어. 근데 인슐린을 스파이크가 팍 일어나요. 그러면 혈당이 갑작스럽게 훅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당이 극도로 급하게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하게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 상황은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배고파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손도 떨리는 것 같고 입이 안 잡히고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는 안 주고 싶은 간식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의 혈당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한 번씩 아주 고혈당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인슐린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랬다가 또 혈당이 훅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혈당을, 사실 우리 몸은 밸런스 있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기전이 항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면 굉장히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혈당이 훅 떨어지면 코티졸 레벨도 확 올라요. 이게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우리 몸의 기전이에요. 코티졸이 올리면서 당을 이렇게 확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 몸에서는 수시로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또 배고파 상황, 배고파 상황, 배고파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게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이 이렇게 고용량으로, 그러니까 많은 양이 이렇게 방출이 되면은, 문제는 인슐린 수용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뎌져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죠. 반응이 무뎌지면 내가 인슐린을 뿜어냈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져? 그러면 우리 췌장에서는 쥐어짜는 거예요. 인슐린을 또 짜내는 거죠. 막 힘들게.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수용체가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게 되는 상황, 덜 하게 되는 상황, 그런 반응력이,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 이게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것은 당뇨의 전 단계죠. 이 인슐린 레지스턴스, 저항성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도 당뇨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당뇨 진단 기준에 아직 들진 않지만,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는 그런 전 단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슐린 자체도 배고픔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져서도 그렇지만 인슐린이 많이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저혈당으로 갈 것이고, 인슐린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배고픔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제 시기를 보면 샐러드 같은 거를 생각해 볼게요.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에도 사실은 탄수화물이 있어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꼭 채소에는 물론 파이버, 섬유질들이 많이 있죠.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샐러드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오히려 금방 배고프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이제 고혈당의 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고플 듯한 이런 식사를 꾸준히 하는 시기를 하게 되면, 물론 배가 부른 포만감을 주는 시간은 짧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혈당 자체에 급격한 저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당을 직접적으로 먹는 탄수화물 베이스의 시기가 오히려 나를 더 배고프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수화물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은, 장내 곰팡이류가 과증시켰을 경우에, 곰팡이류 자체가 당을 주로 먹이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고자 이게 탄수화물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크레이빙, 갈망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류가 장내에 과증식한 상태에는 기본적인 탄수화물 베이스의 식사를 하고 있다면 곰팡이류는 더 과증식을 할 것이고, 곰팡이 자체가 또 탄수화물을 찾을 것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를 과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탄수화물은 실제로 중독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게 뇌에서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시작한대요. 마치 이제 그 마약성 그런 중독 상황과 같이, 물론 그 정도의 중독 반응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가벼운 중독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찾게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만들 수 있으면서 당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방 베이스의 음식과 파이버들, 그러니까 이런 샐러드나 야채, 이런 채소류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식사가 전략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글루코즈 변화를 막기 위해서 내 몸이 일할 필요도 없고 인슐린 상승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인슐린이라는 것은 상승을 하면 글루코즈를 낮추잖아요. 낮추기 위해서 그 글루코즈를 내 몸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체내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다 모두 어디로 가요? 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팻을 먹었기 때문에 팻이 축적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탄수화물 베이스의 식사를 몇십 년 동안 해오는 우리 어머님들 보세요. 뱃살이 굉장히 두둑하시잖아요. 그게 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밥 먹고 그냥 물 먹는 거밖에 없는데 살이 찐다고. 밥도 많이 안 먹는데도 글루코즈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장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그래서 팻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으면서 이 당을 올리지 않고 인슐린 분비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게다가 글루코즈는 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어떤 염증성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만들지 않아요. 이런 지방 베이스의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케톤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그냥 지방 베이스의 식사가 아니라 케톤까지 만들어내는 케토제닉 시기는 사실은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야, 거의 제로 가까이 되어야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진짜로 탄수화물이 제로가 돼야. 그래서 케톤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는 이런 지방 베이스의 시기랑 이런 섬유질, 채소를 먹는 시기를 한다. 그런데도 배고프고 에너지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기생충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또는 기생충과 비슷한 기전에 이런 지방 시기에 대한 흡수 장애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을 제가 지난 영상들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화효소 플러스 바일, 담즙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 이게 소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화효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담즙의 부족 상태가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케토제닉 다이어트로 변화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몸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케토제닉을 해봤더니 소화도 안 되고 변은 뭐 지방변이고 더 좋지 않고 컨디션은 아주 푸하고 에너지도 없더라. 그리고 배만 고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지방 시기를 안 해보다가 지방을 이제 소화기관이 만나면 이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응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과도기적 기간을 두셔야 되고, 그동안 서서히 이런 지방 시기를 소화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급격하게 탄수화물은 뚝 끊고 이제 완전히 팻푸드로 이렇게 전환을 바로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게 우리 몸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케토제닉 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도, 이런 과도기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힘들다 하는 거죠.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원래 탄수화물만 먹던 애들을 그냥 탄수화물 뚝 끊고 그냥 지방 먹어라 하면 아이들 굉장히 저항도 심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죠. 거기에 실갱이를 같이 하시다 보면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고요. 이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마다 아이의 성격도 봐야 될 것이고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조금씩 개별적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실갱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먹던 시기에다가 지방식이를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방식이를 플러스를 하시면 먹던 양도 조금 줄여서 양은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먹던 시기에다가 지방식이를 조금 더해주면서 그리고 지방식의 양을 늘려가고 그리고 차츰차츰 좀 지방식이에도 적응이 되는 것 같으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탄수화물 시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아예 전환이 되어 있는 시기를 하고 있을 때가 오겠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칼같이 끊는 거 빨리 끊어서 빨리 적응하면야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 어른도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은 중독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토제닉 시기로 이제 완벽히 아이가 적응을 하고 잘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탄수화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기억을 갖고 있고 그걸 다시 보고 다시 찾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기억이 덜할 때 그리고 그런 중독 증상이 덜할 때 일찍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 애초부터 그런 식사가 자기의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은 아무 저항이 없고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새 아이가 있잖아요. 지성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을 때 퇴행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진짜 먹는 게 몇 가지가 안 됐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쌀밥을 안 먹는 거죠. 아예 쌀밥을 안 먹으니까 좋다. 뭐 먹는 게 없을 때 아예 이제 이런 지방 베이스의 시기를 조금씩 시도를 한 거죠. 탄수화물은 주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지성이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지성이는 옛날에 그런 탄수화물이고 모든 음식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중독이나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방 베이스를 시기를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무리가 없이 그리고 탄수화물을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시기를 진행하기에 지성이는 편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첫째와 막내는 기관을 다니고 그리고 첫째가 이제 자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지성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2년 터울이니까 전혀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식사를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듯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이렇게 좀 체격이 있거든요. 부피가 있는데 지금 그게 많이 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이제 탄수화물 베이스의 시기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케토제닉 시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탄수화물에 대한 그 갈망이 엄청나요. 큰아이는. 그래서 밥만 먹어도 좋대요. 저는 밥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밥에 대한 이런 갈망이 굉장히 심해요. 이미 이 체격을 보면 어떤 사이클로 몸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이해를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시기를 유지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그걸 당초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죠. 이런 저탄고지, 케토제닉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이슈가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5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접하기 힘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 들어가 봐도 굉장히 내용이 많고 사실 해외 온라인 사이트들도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먹거리들 이런 것들도 판매하는 곳도 많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상업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그냥 한때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시기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시기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뭐 성인병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질병적인 것들 어떤 패턴이 생기면서 대체로 이렇게 많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습관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되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게 왜 지금 막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그런 연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이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식습관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용이 정말 과학적인지, 정말 체계적인 내용이고 일리가 있는 내용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